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먼저 주요 신문 일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미군 수뇌부 북핵 외교 해법이 우선이다. 지금 미군 사령관들이 한국에 대거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혹시라도 미국이 어떤 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 알았지만 사령관들 입에서는 외교 해법이 일단은 우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산기지서 직접 대북 메시지를 낭독했는데 군사력은 외교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인데요. 평창에 들이운 최 트라우마. 여기서 최는 최순실을 말합니다. 한전, 한국전력에 800억 원 준조세 논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회사와 함께 평창 올림픽을 후원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마치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기업을 옥죄기하고 좀 비슷한 모습.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상대로는 여전히 정부가 손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닌 거냐 이런 지적을 하는 기사입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FTA 개정 협상 공식 요청. 어제 양국 FTA 관계자들이 만나서 이 개정 협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했는데 양국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 우리 정부는 일단 미국 제안 개정 협상을 하자라는 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등 아무 합의 없이 끝났지만 일단 미국 측은 계속 요구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인데요. 문 대통령 영혼 없는 공직자 안 된다. 일침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부처별 첫 업무 보고가 시작한 날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 충성자가 아닌 개혁 주체가 되라. 당연한 말이죠. 공영방송 신뢰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그다음에 방송 등 세부 개혁 가이드라인 여러 가지 얘기를 했군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인데요. 초중고 교사 7년 뒤엔 7년이면 2024년이 되는데 7년 뒤엔 7만 5천 명이 남아돈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사가 많다 이거죠. 출산율 줄어 학생 64만 명 감소 전망. 교사 확보율은 OECD 수준 유지에도 대량 증원 정책 전면 수정 불가피하다. 선생님이 너무 많게 된다는 기사였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뭔가요? 아까 일면에 본 사진, 기사와 좀 연결이 되네요. 패트리엇 앞에 뜬 한미별 20개, 20개. 여기 패트리엇 3, 팩3입니다. 이건 북한에 대해서 조금 경고한 측면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별 하나, 별 셋, 나머지는 별 넷입니다. 그래서 합이 별 20개가 모여서 북한에 강력 경고를 했다. 이런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22일이죠? 이탈리아 이스키아 섬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비극이지만 그래도 구출이 됐는데 7시간 만에 7개월 아이가 다행히도 구출이 됐고요. 그리고 9시간 뒤에 이 아이의 큰형, 11살짜리 형이 구출이 됐고 곧 이어 7살짜리 형도 구출이 됐답니다. 이 삼형제의 부모도 무사하다 그래서 이 온 가족이 지진이란 비극 속에서 생존을 했다. 이런 사진을 기사입니다. 자, 이번엔 만평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제목이 계란 먹방 팀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총리가 뭔가 부추기고 있고요. 농림부 장관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보니까 1년만 먹자. 식약처군요. 식약처 보고 뒷수습 하는 차원에서 날계란 시식회를 좀 해봐라. 뭐 이런 속마음이 아닐까 하는 약간 그런 만평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일면 기사 좀 훑어봤고요. 저와 함께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오셨고요. 김성수 문화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군요. 자, 갓 나온 소식인데요. 한명숙 전 총리 만기 출소. 추미애 기소와 재판 모두 잘못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간 수감됐는데 오늘 새벽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한 전 총리는
친노의 상징적 인물이다. 그렇다 보니까 문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모든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자 야권은 정권 잡았다고 마음대로 그냥 법질서를 무시하냐 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데, 자, 오늘 새벽 만기 출소한 한명숙 총리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캄캄한 이른 아침에 저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의정부까지 멀리서 달려오신 여러분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금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합니다.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닥쳤던 큰 시련을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진심을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고 힘과 사랑을 주신 수많은 분들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그 수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화면에 나타난 한명숙 전 총리의 모습은 굉장히 얼굴이 맑고, 그리고 얼굴 색깔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소정석 국장님. 네. 그런데 말한 전체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2년간 수감돼서 만기 출소했지만 억울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날 믿어준 사람, 그거는 무죄에 대한 믿음일까요? 믿어준 사람에 대한 고맙다, 이런 표시를 했어요. 뭐 당시부터 한 전 총리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죠. 예. 이게 뭐 처음에 원래는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제 예.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한 9억 원을 받은 그렇죠.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다른 혐의로 이제 2015년에 2년형이 예, 확정이 돼서 다 끝나고 지금 예. 만기 출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한 전 총리의 이제 출소와 관련해서 지금 아까 추미애 대표의 발언,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무죄인 사람을 왜 넣느냐,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한 전 총리는 당시에도 본인은 뭐 억울하다, 무죄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쨌거나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2년형이 확정됐고 예. 그걸 다 이제 살고서 출소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저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특히 여당 의원들의 어떤 시각 이런 예. 것이 이게 진짜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걸 바꿔야 된다. 예. 사법개혁의 이른바 정의를 보여줘야 예,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예. 이거 일반 국민들이 이런 장면을 볼 때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재판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얼마나 불신이 더 깊어질 것인가. 저는 상당히 그 부적절한 발언이고 설사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를 내놓는 부분에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뭐 한 전 총리야 당사자니까 본인이야 나는 억울하다. 막 지금도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 재판부의 집권 결정. 여당, 강력한 힘을 가진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 재판 그리고 이 수감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부적절하고 저는 사실 한 전 총리도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국무총리를 지낸 분으로서 이렇게 나올 때는 저런 부분에 이 언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 평론가. 예. 지금 영상에 보면 뒤에 한명수 전 총리 뒤에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우원식 원내대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많은 의원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저게 저 시간이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 그 새벽에 저렇게 많은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 활동, 뭔가 시사라는 건가요? 예, 그렇죠. 지금 그 추미애 대표가 사실은 우리 소 국장님 말씀대로 그 집권 여당의 대표로 특히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저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 제기를 저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을 안을 만한 사법부 발언입니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뭐지라고 싶겠어요. 예, 사실은 정말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면밀하고 치밀한 그런 개혁의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지 굉장히 그 정치적인 발언, 그것도 사실상 특정한 그런 지지 세력을 위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역으로 그만큼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특히나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친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지 세력들의 그 어떤 입장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뭔가 역할을 하기를 굉장히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예고하는 그런 발언들과 또 행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찬 전 총리도 저희 가 있고 그야말로 친문의 대표적인 인사라고 하는 분들이 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직접 전개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 역할들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지도 보였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도 읽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정섭 전 국장님께 요건 잠깐 짧게들.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출소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자로운 몸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여권의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저는 뭐 그 정도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당대표를 하면서 공천을 했을 때 그때도 사실 굉장히 그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는 그러니까 최초의 여성 총리, 노무현 대통령이 발탁한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그 상징성 그리고 친노 내에서 차지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이 위상 이런 건 있지만 나와서 지금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큰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뭐 뭔가 큰 역할을 하기에는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네, 이제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 사법부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친노라는 뭐 한명숙 전 총리가 친노라서 아니면은 뭐 야권의 핵심적인 정치인이라서 이렇게 두둔을 했더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당시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어떤 수사 자체를 돌아보게 되면 굉장히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였던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검찰의 그 당시 수사를 보게 되면 한명숙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무죄 1심에서 무죄가 나오게 되자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다른 어떤 추가 별건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형이 나온 그 사건 뇌물죄를 보게 되면 사실상 뇌물죄라는 게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말고는 특별한 그런 게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진술, 그러니까 줬다라는 사람의 진술의 그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줬다라고 하는 그 건설사 대표의 그 진술 자체가 오락가락합니다.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준 날짜라든가 평일이냐, 그날이 뭐 비었냐 안 났냐, 그다음에 돈을 9억 원 줬다는데 뭐 한 번에 줬냐 아니면 나눠서 줬냐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일관되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증인으로 불렀던 사람이 심지어는 유죄로 심지어 뭐 굉장히 뭐 유죄의 심증을 주는데 핵심적으로 증언을 섰던 사람 자체가 위증죄로 또 처벌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던 재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추미애 대표는 그런 어떤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든가 판결에 이르는 법원의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어떤 사실관계 인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법원에서의 사실 인정도 유죄의 인정을 하려면 엄격한 증거에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법원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 과정과 뭐 검찰 수사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았다. 그런 점이 좀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을 지금 지적하는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포괄적으로 지적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김성도 평론가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이야기한 같은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무리한 기소와 또 부적절한 어떤 판단들이 있었다고 평론가 입장에서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추미애 대표는 여권을 다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자리를 감안해서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네요. 비판은 대변인 정도까지만 해도 뭐 그거 갖고 논박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조율하고 또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경론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갖다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뒷배들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없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저렇게 모습을 갖다 취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개혁을 앞두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 모두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이고 특히나 검찰 조직 내에서 자체적인 조직들을 갖다 좀 보호해야 된다는 식의 잘못된 반동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의 한마디는 굉장히 엄중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그분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를 갖다 고민하는 그런 한마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추미애 대표의 발언 굉장히 의욕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도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정치인인데요. 정치인이라고 말을 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은퇴하신 분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이회창, DJ, JP 두 정치 구단의 재주 넘기에 환멸을 느꼈다. 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최근에 회고록을 냈죠. 어제는 회고록과 관련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회고록에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면 DJ, 성실하고 철저한 준비가 돋보인다라고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YS, 동물적 감각을 가진 이상주의자다. 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되리란 생각은 못했는데 대통령이 됐다. 자신이 발탁을 했는데 대통령까지 갈까 했는데 갔다. 뭐 이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했네요. 홍보에 치중에 걱정된다. 장기적 정책 즉흥적 발표 말아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본인이 왜 이 회고록을 썼는가에 대한 설명이 좀 이 부분에 있네요. 여기 보면 이 전 총재는 이날 출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회고록을 집필한 이유로 대선 패배로 한나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사는 잊혀진 역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승자의 역사만 기록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아니면 누가 쓰겠냐는 생각에서 회고록을 쓰게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어제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매서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탈원전 정책처럼 그렇게 이제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해서 너무 좀 즉흥적이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존에 진행되던 공사까지도 중지된 상황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야권 사람들이 야권 지지자들도 그렇고 다 생각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보여주는 그 홍보에만 치우치는 거 아니냐. 그만큼 그런 콘텐츠가 따라주느냐. 그다음에 그 홍보를 잘하다 보니까 뭐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홍보를 잘하다 보니까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런 목소리들이 제대로 좀 나오질 못하고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 제기를 또 같이 했습니다. 뭐 YS나 DJ에 대한 평가도 재밌는데 이회창 그 전 대표가 한 말이 재밌는 거는 이런 정치에 휘둘린 내가 정치에 미숙한 거냐 뭐 이런 이제 자문도 하셨던데 왜 정치를 했는가 한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미숙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 때문에 엄청난 그 지지자들이 출마하자마자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약하게 봤다라는 게 뭐 대통령 될 정도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좀 미숙함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한 이회창 전 총재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당시 제가 있던 한나라당의 야당으로서의 역사라는 것은 완전히 잊혀진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분들의 역사가 정사가 되고 야당의 역사는 야사로도 별로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잊혀져 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나와 같이 고생했던 동지들, 그 야당의 역사를 좀 남길 필요가 있겠다. 그게 그 역사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지낸 역사 같으면 괜찮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고생 많이 했거든요. 100일이 좀 지났으니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처음 하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어설프고 서툴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은 뭐 본격적인 평가를 하기는 있고 조금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대목은 너무 막 그 홍보하는 데 치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치인은
지지율을 지켜야 하니까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 취임 100여일이 됐는데 벌써 국정보고를 한다 해서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계나 청와대에서는 대선을 3번이나 도전한 원로 정치인의 고언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자, 이번엔 안보 문제 한번 짚어보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북한 외교 테이블 나오면 대화한다. 그러나 군사적 위협된 큰 손실을 볼 줄 알아라. 미국 고위장성들이 지금 한국을 방문 중인데 북한에 던진 양면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나라 강경화 외무장관을 만난 미 태평양 사령관은 외교가 대북 문제 해결의 주된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반면에 또 언제든 싸울 준비돼 있다. 김정은이 옳은 선택하길 바란다. 이런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 옆에 기사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와 좀 관련이 돼 있네요.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입니다. 한국과 미국, 지금 주한미군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사령관인데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북위협 확실히 존재한다. 장사정포 서울 타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여기에 좀 있군요, 내용이.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북한의 위협은 확실하게 존재한다. 장사정포는 정말 서울을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좀 귀담아 드려야 될 내용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밑에는 김정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김정은 이달 초 휴전선 1km 거리 부대를 방문했다. 우리로 치면 전방부대 가까이 방문을 한 건데요. 혹시 도발작전 지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군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북한은 우리의 을지포커스 가디언 연습에 대해서 무자비한 보복을 당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나요? 떠들어댔다 그랬나요? 아무튼 떠들어댔습니다. 자, 소종섭 전 부장님. 지금 뭐 북한, 이 김정은 얘기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미군 사령관들도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북위협 확실히 존재한다. 그리고 장사정포 굉장히 남한에 위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대단히 위협적이죠. 북한의 장사정포는 뭐 휴전선 인근에 전진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만약에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북한의 장사정포가 수도권을 향해서 쏟아진다고 생각하면 수도권이 뭐 초토화되는 거죠. 그 정도로 장사정포의 어떤 위협, 이것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계속 무슨 미사일, 핵 이런 얘기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장사정포라는 아주 실질적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북한 전력의 뭐 거의 60% 정도가 이제 휴전선 인근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저 포, 이 장사정포 부분은 뭐 그동안에 여러 차례도 지적이 됐지만 대단히 위협적이고 핵이나 미사일 이 거리가 뭐 ICBM 이런 걸 떠나서 그 장사정포만 가지고도 수도권을 봤을 때는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저는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어떤 위기 국면을 우리의 자주 국방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미국의 어떤 그 제한 속에서 조약이나 이런 것 속에서 한계 지워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사거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작전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위적인 방위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지렛대로 이것을 삼아야 되고 또 만약에 정말 미군이 이 땅에 없어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우리는 빨리빨리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문제 장사정포를 막을 방법이 지금 있나요? 현재로서는 그냥 봤을 때는 없죠.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개전이 된다면 그걸 이제 이른바 이 선제 타격을 뭐 한다든지. 그럼 일단 맞아야 되는 겁니까? 그냥? 일단 뭐 쏘면 서로 이제 준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저쪽에서 움직임이 있는 그 시간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그게 우리가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맞는다는 상상했을 때 이제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움직임을 보면 북한에서 예를 들면 도발 움직임이 뚜렷해진다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이제 포격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실질적인 부분은 적겠지만 무방비 상태로 가상하면 엄청난 정말 피해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 또 공격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어떤 준비 같은 것들은 정말 언제
어느 때건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설마 그러랴 이 생각이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A supporting commander to General Brooks and the Combined Forces Command of Korea. I provide all capabilities that Strategic Command has in order to provide him options to deal with things. Those are space capabilities, cyber capabilities, deterrent capabilities. So we hope and we work for a diplomatic solution to the challenge presented by Kim Jong-un. And a strong diplomatic effort backed by a strong military effort. 네, 관련 기사 좀 더 보죠. 북한 시리아 화학무기 거래 2차례 적발됐다. 유엔 제재 위반 조사 보고서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유엔 제재 위반을 조사하는 전문가 그룹이 이달 초 극비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최근 6개월 동안 북한에서 시리아로 가던 북한 화물이 유엔 회원국 2개국에 의해 2차례 차단됐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가 그룹 패널들은 북한과 시리아가 화학물질,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를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었다. 자, 김성수 평론가. 네. 지금 방금 장사정포 얘기도 나왔지만 그동안 우리는 북한 핵, 북한 장거리 미사일 이게 큰 위협이다 얘기만 꾸준히 했었어요. 그렇지만 장사정포 이외에 화학무기, 북한도 엄연히 화학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리아는 실제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쓴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가 또 거래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 화학무기 또 다른 위협이겠네요. 뭐 사실은 그 북핵이라든가 또 미사일들이 실질적으로 그 우리 남한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그 테이블을 위한 그런 일종의 위협수단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한하고 그러면은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실제로 말씀하신 장사정포가 가장 그 화력이 센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온갖 그 재래식 무기와 그 중거리 미사일들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 화학무기도 지금 뭐 이것들이 확실하게 화학무기가 있다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지만 화학무기도 실제로 개발을 하고 그것이 실전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뭔가 있다는 거죠. 시리아하고 자꾸 왔다 갔다 오니까 그거를 그렇습니다. 팔거나 아니면 시리아 걸 들여오거나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그 남북한의 전쟁을 갖다가 대비를 하면서 하는 준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이 사실 충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좀 있습니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모든 시나리오들을 다 염두에 두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그런 실질적인 방어는 아까 그 우리 이번에 보면은 미국에서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3명의 그 실권자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바로 강력한 외교가 해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돌아가는 그런 판들을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에다가 병력을 증강하기로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북한과의 전쟁 행위, 전쟁이 준하는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접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국면들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실질적인 예방이라는 거죠. 만약에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면 화학무기까지 사용된다 그러면 땅 전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뭐 원폭 등의 그 오히려 원폭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한 화학 물질들이 그대로 땅에 그 스며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남북한 모두 우리 사회가 살충제 갖고 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화학 무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글쎄요 상상하기 싫은데요. 그러니까 DDT가요. 79년에 완전히 사용 금지됐어요. 38년 전에 사용됐던 살충제가 지금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화학 무기가 사용이 된다. 그래서 그것들이 토양이나
혹은 우리의 그 자연들을 훼손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피해가 얼마만큼 갈 것인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쟁이 마치 하나의 쓸 수 있는 카드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요 기사를 좀 보고 대담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방금 나온 얘기입니다. 아프간 미군 철수 생각 바꿨다. 내가 전쟁 끝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추가 파병을 시사한 건데요. 사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철군을 하기로 한 거에 바로 아프간 미군인데 생각을 바꿨다. 그래서 특수부대를 포함해 4,000명 정도를 보낼 듯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요건 이수희 변호사. 아까 국내 문제, 이 북한 문제와 이 트럼프 문제 뭔가 좀 연결된 것 같은데 이 아프간 추가 파병 이게 북한에 대한 압박일까요? 아니면 전쟁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가겠다고 그런 의미를 던진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경찰 노릇은 안 하겠다라고 했었고 또 이제 뭐 전격 경질된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인터뷰에서 해서 전격 경질된 그 스티브 배넌의 경우에도 이제 고립주의를 채택했던 아주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경질하고 뭐 그런 걸로서는 이제 강경파들이 더 득세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근데 뭐 그것은 또 아니다라는 그런 언론 평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의 이제 이 아프간 미군 철수 없다, 나 생각 바꿨다라는 거는 뭐 세계 경찰 노릇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국내 정치 전환용으로 그걸 쓰겠다는 건지 뭔가 또 분위기를 바꾸려 그러는 건지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맞물려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마 우리나라 평택에서 저 미군의 한 4-5명이 미국의 아주 수뇌부들이 모여서 인터뷰하는 내용 모습 자체가 불쾌한 사람들도 분명 우리 남한 안에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군 수뇌부들이, 미군 수뇌부들이 하는 얘기는 저기는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만일 미국의 괌 포위 사격을 한다고 하면 타격을 한다고 하면은 방어와 공격을 같이 할 사람들이 최종 결정권자들이 다 모인 거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한 얘기는 그거예요. 외교적 노력이 우선이다. 하지만 우리 군은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서 한반도 내 전쟁은 없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국민을 안정시켜주는 건 좋은데 국민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 상황으로 뭔가 준비는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이 정권을 대해서 믿고 뭐 어떤 위기 상황에선 힘을 보태고 하는 준비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마냥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만 하면 너무 불안한 거죠. 이거는 계란 살충제라든가 메르스처럼 각자 도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런 면에서의 좀 우려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김남국 변호사한테 질문 드릴게요. 아까 방금 나왔지만 저렇게 대장 미국의 별 4시 3명이 왔고요. 별 3, 별 1까지 왔습니다. 저렇게 미국의 군 지휘가 온 거를 어떤 분들은 굉장히 든든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진다. 우리의 안보를 저 사람들을 앞장세워서 우리가 든든함을 느껴야 된다. 이런 걸 또 지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김남국 변호사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양면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한미 동맹에서 이렇게 사실은 사령관들이 방문을 한 것이고 지금 그 한미 동맹의 상징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저 사령관들이 그냥 단순하게 저 기자회견장을 꼽은 것이 아니고 저 오산 기지에서 기자회견장을 찍었는데 저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저 배경이 보게 되면 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그렇죠. 팩슬이라고 불리는 팩슬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도발을 하더라도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령관들이 저기에서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바로 날아가는 것도 바로 성주의 사드 기지를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어떤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이런 어떤 미사일 도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우리 자주국방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좀 떨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저기서 이제 한미연합사령관이 아마 브룩스 사령관이 아마 기자가 질문한 그러니까 질문에 나오겠어요. 아마 외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이 남한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의 어떤 그 그러니까 불감증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것에 대해서 아마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아마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감증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도 북한의 핵이 우리나라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어떤 장사장포나 북한의 전쟁의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또 사실은 뭐랄까요?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도 예컨대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위기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저희들이 안보에 대한 위협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평가일 것 같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예, 사실 우리 정부가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지 않다면 미국의 사령부들이 별이 좀 몇 개입니까? 20개에 이르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자주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나 태도를 취하면서 저런 모습들을 갖다 보이는 것들을 찬성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최종적인 어떠한 상황들,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우리 정부에 있어 왔고 지속적으로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오히려 우리가 걱정할 것은 그런 시나리오가 실질적으로 가동됐을 때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선택지를 아예 제외해 버릴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외교력들이 우리한테 갖춰져야 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욱이 공화당 소속인 앤 와그너 하원 의원까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할 대비는 되어 있지만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로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전쟁이 위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 부풀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냉정한 태도는 그렇다고 해서 방위 산업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군대의 예산을 축내는 그런 일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튼튼하게 막고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최종적 시나리오를 강화시키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방산 비리들을 갖다 척결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시나리오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는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상적인 정부로서의 할 일들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무슨 다양한 전쟁 시나리오를 갖다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준석 국장님. 저는 이제 세 명이 특히 이 한국에 온 것은 우리와 관련성도 있지만 저는 지금 미국 자체가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이 이제 ICBM을 개발해서 거기다 핵을 탑재하는 쪽으로 가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 때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건 우리나라와의 관련성 속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런 미군의 수뇌부가 한국에까지 와서 또 기자회견까지 한다라는 것은 미국 자체가 지금 굉장한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이걸 강력한 압박을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한테 날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살충제 계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 억울한 부분 많다. 누가 얘기했나 보니까 유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제 국회에 출석을 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총리가 짜증을 냈다. 굉장히 듣기 어려운 표현인데 나왔어요. 여기 보면 그러자 여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리고 유 처장은 언론 탓하다가 질책을 받기도 했다. 자, 어제 류 처장이 국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의원들이 다 보건복지위에서 다 질타했지 않습니까?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이걸 왜 언론을 탓으로 돌려요? 15일 날 아침에 발표 나간 뒤 16일 상임위에서 농가수가 몇 개냐, 집합수가 몇 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면은 국무위원으로서 기본 자질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책임지고 사퇴할 의향이 없으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아니, 그 살충제 계란 2.6개를 평생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축된 거 자, 파악해서 그렇게 답답하게 하시지 말고요. 검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을 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총리께서 짜증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질책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총리는 질책을 했다고 생각할 텐데 본인은 짜증을 부린다, 총리가 이렇게 이었다 그러네요. 이수희 변호사. 예. 자, 뭐 어떻게든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 상황을? 이분이 아주 그냥 명언을 하셨네. 짜증과 질책은 같은 부분이다. 뭐 이러면서 뭐 약간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웃으면서 할 얘기는 사실 아닌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언뜻 이분 모습을 보면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해양수산부 장관 하셨던 분 모습하고 약간 겹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박근혜 정권의 때 그 해양수산부 장관 지금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윤진숙 장관이신가요? 그분의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좀 그런 트레이닝이 안 돼 있고 뭐 이런 모습이 그 언론에서 비쳤을 때는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서 좀 인신공격까지도 당했었죠. 근데 지금 저는 이 유영진 그 처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살충제 검출된 그 농장 개수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개수조차도 답변을 못 하고 그리고 막 그 야당 의원들이 질책이 이어지니까 뭐 계란 살충제 계란 뭐 2.6개를 매일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농담도 아니고 뭐 반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본인의 뭐 취임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고 짜증이 나겠지만 그래도 그 지위에 갔을 때는 그 지위에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기본 자질은 떠나서. 그런데 이분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물음표를 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또 사퇴 압박이 나가는 거고요. 김성수 소장관. 이 정도 상황이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슨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닐까도 싶은데 상식적이라면 그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왜냐하면 뭐 윤진숙 전 장관하고 뭐 비교를 하셨는데 두 분 똑같고요. 자기 업무 파악을 이렇게 못하고 그것도 국회에 나와서 저렇게 무책임하게 대답을 한다는 거.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그 자기가 짜증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위공직자로서의 태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국민들은 공포에 계란을 갖다가 먹이지도 못하고 있고 이전에 그 먹인 계란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식약처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평생 2.6개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매일같이 2.6개라고 하는 거는요. 국민들이 먹는 그 하루 계란 소비량의 평균이에요. 평균이죠. 더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표한 것과 완전히 그 숫자도 혼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위해 범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피프로닐 같은 경우는 한두 개 먹었을 때, 그 1세나 2세가 먹었을 때 하루에 뭐 8개 이상 먹어야지 아이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자기네들 발표해 놓고 식약처장은 2.6개를 평생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그 공부들을 전혀 안 해가지고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도 하는 노력은 있어야 그 자리가 감당이 되는 거고요. 자기가 그 자리에 그런 정도 비난을 받는 것을 그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 나와서 짜증을 내고 계시는 분은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아량들이 국민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자기의 입장을 갖다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 좀 하시라는 당부가 있는데 여기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발표를 했는데 살충제 계란 부작용 없다고 장담 못한다. 자, 지금 식약청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정도 상태의 양에 있는 살충제가 된 거는 뭐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여기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직까지는 유해성 연구 자체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김남국 변호사. 대한의사협회에서 여러 가지 독성 물질과 관련된 연구가 되어 있는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독성 물질에 관련된 연구 자체는
단기적인 그렇죠. 어떤 연구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그렇죠. 장기적으로 하는 건 연구가 안 모른다는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 허용 기준치와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국가마다 허용 기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먹었을 때 얼마나 이게 유해한지 그것을 사실상 정확하게 단원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국가에서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장은 예. 최대한 안전하는 어떤 그 발언을 해야 되는데 식약처장이 단언할 수 없는 그 발언을 안전하다라고 지금 가장 이야기를 안전하다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 그분이죠. 그러니까요. 어느 누구나 그것을 할 수 없는 발언을 지금 식약처장이 해버린 거니까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발언인 것이죠. 사실은 이 식약처가 박근혜 정부 때 너무나 그 위상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외청으로 있다가 그것을 격상시켜가지고 국무총리 산하의 처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만큼 국민 그 생활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격상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처장이 가지고 있는 그 국민에 대한 안전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생각을 하고 정말 무한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이 발언 하나를 이렇게 마음대로 뱉어내고 그리고 지금 저 앉아있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표정 자체가.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약간 표정이 일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렇게 사태가 있는 와중에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 일반적인 그런 생각인데요. 상식이고. 그러나 지금 저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퇴하는 것이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아주 열변을 토하고 질타를 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예, 저는 이 대한의사협회 이 반박 그 보도를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것이 저는 그 식약처라든가 다른 그 뭐 이전에 언론 보도에서 뭐 이 얘기를 했었어요. 어른은 뭐 126개까지 먹어도 괜찮고 뭐 아이는 어쩌고 그 양을 다 하루에 먹기는 어렵다. 뭐 옛날에 고사리처럼 뭐 고사리가 뭐 발암물질이 있냐 근데 그게 뭐 2푸대씩을 매일 먹어야 된다. 뭐 그래서 그냥 저 중학교 1학년이 제 딸한테 달걀볶음밥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그 식약처의 발표가 장기적으로는 검증된 게 없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사협회의 발표를 보면 아마 그 식약처라든가 이런 그 언론 보도를 믿고 그럼 먹어도 되겠네라고 아이에게 그냥 달걀 요리를 해줬던 부모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발표에서는 굉장히 신중했어야죠. 그러면은 뭐 식약처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면 이 기준을 얘기를 한 건지. 그 뭐 처장의 처신도 처신이지만 식약처 자체에서도 참 우왕좌왕하고 참 실력 없는 부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혼이 나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보겠습니다. 강수예보 적중률 46% 아니면 말고 기상청 이유가 있었네 돼 있습니다. 감사원이 기상청 운영 실태를 감사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3,500억 투입한 천리안 위성 한반도 예보에 한 번도 못 썼다고 합니다. 3,500억을 들였는데 못 썼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기상 관련 기술력 선진국서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예보가 제 상태마다 안 맞나 그래서 오보청 아니냐 그랬는데 이유가 다 있었군요. 소종섭 전 국장님. 이렇게 언론에 오늘 많은 신문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타를 보고 혹시 기상청이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참에 돈과 사람을 좀 주십시오. 또 이러는 거 아닐까요? 과거에도 그래가지고 뭐 슈퍼컴퓨터도 도입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 기상청 날씨 예보가 좀 이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저도 좀 많이 느꼈고 그런데 이 오늘 감사원 조사 결과 46%다 정확도가. 특히 이 천리안 위성 1호 2010년에 3,500억이나 들여서 발사를 했는데 그것을 활용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못해서 아직도 그냥 하드웨어만 떠 있고 실질적으로 기상 예보에 저걸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럼 3,500억이니까 돈은 줄 만큼 준 겁니다. 쓰라고. 그렇죠. 이게 공중에 그냥 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빠른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기상 환경 자체가 과거보다 지금 많이 변하면서 이른바 아열대성. 요즘에 보면 비가 마치 열대지방처럼 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스콜성으로 자꾸 이렇게 순식간에 막 폭우가 내리고 이런 일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상 예보가 너무 많이 틀리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상청 전반에 대한 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일침을 한번 놔주시죠.
뭐 저는 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예. 피해를 엊그제인가요? 그 토요일 날 그 저희 안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런 곳에 비가 샜어요. 근데 그 샌 이유는 예보를 믿고 그 적절한 그런 대비를 갖다 못했던 거죠. 근데 하룻밤새 178mm가 서울에 쏟아졌지 않았습니까? 그 만약에 그런 예보가 있었다면 당연히 뭔가 조치를 취해놨겠죠. 그래서 비가 들이치거나 새지 않게끔 뭔가 조치를 취해놔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상청은 자신들이 하는 그런 예보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감이 전혀 없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신들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그 적중률이 90%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뭐 감사원 얘기는 다르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신들이 예보하지도 않은 날짜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서. 예보하지 않은 건 맞춘 걸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다 맞춘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 점수 계산이 있나요? 그래서 적중률을 봤더니 46%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은 지금 현재 그 기상청의 존재의 근거를 의심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문제의 뿌리를 갖다 지금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연예계 소식입니다. 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정치인들을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다음 달 녹화가 예정된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 전현직 국회의원이 대거 출연할 걸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 밴드부에서 활동했던 장재원 의원과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한 장정숙 의원의 노래 실력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립니다. 해당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국회의원의 친근한 모습을 통해서 모두가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될 거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최근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정치인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기동민 의원, 가족과 함께 예능에 출연해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엔 홍준표 대표가 한 예능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서 돌직구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솔직한 입담과 반전 매력을 선보이는 정치인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선 이미지 정치로 흘러서 정치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김성수 평론가께 잠깐 질문 드리고 한번 보죠. 제가 연예계 소식이라 하는데 실제는 정치인들 얘기를 했고 정치 이슈가 돼버렸는데 정치인들 최근에 보면은 연예계 진출 꽤 있습니다. 토크쇼는 나오는 건 물론이고요. 아예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래 가요 프로그램까지 나온다 그러는데 글쎄요.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정치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일상 속으로 더욱더 스며들어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정치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도 다양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은 이 일상 속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좀 그 범주가 있습니다. 그 범주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시사 예능들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음악 예능, 그리고 또 리얼리티 예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리얼리티 예능이 정말 리얼리티한 게 아니라고 하는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보시면 리얼리티 예능이라든가 시사 예능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과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소탈한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는 그런 쪽인데 그 외 쪽으로 더욱더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미지들을 갖다가 포장하고 만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오히려 문제되는 건 저는 토크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토크쇼 속에서 자기의 과거를 미화하면서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그 인지도를 획득하고 일정한 팬클럽들을 뒷배경으로 하면서 정치 무대에서 일약 수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능에 출연하고 있는 것들은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치인들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시청자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추세를 갖다가 뭐 어떻게 막고 뭐 제한하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비판적인 읽기가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기사 좀 하나 보겠습니다. 경찰의 반격, 수상한 방가 벌새 전 검찰 간부를 수사한다. 경찰이
검찰을 수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보니까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본격 기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도권 지역 지청장 출신의 A씨의 반값 월세, 그러니까 실제보다 싸게 월세를 사는데 이게 혹시 뭐가 있지 않은가 이걸 조사하고 있다 그러고요. 반면에 검찰은 뇌물청탁 경찰 수사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김남국 변호사. 툭 하면 나오는 게 사실 검찰, 경찰 수사권 갖고 싸움인데 또 벌어지는군요, 이렇게. 예, 사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뭐 노무현 전 청와대에서까지 조율을 하고 했지만 안 됐었고요. 그래서 네. 이명박 정부 때 일부 이제 조정이 되어서 직접적인 어떤 수사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 이제 막는 선에서 이제 일부 조정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과 경찰에서 이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신경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예. 경찰개혁위원회를 지금 현재 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마 이것 자체가 경찰개혁위원회 자체가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두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사권을 가져오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항상 이제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력 다툼을 할 때에 검찰은 항상 경찰을 공격하기 위해서 검찰을 수사하고 예. 또 검찰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을 수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을 할 때 예. 국민들이 없고 결국에는 밥그릇 싸움만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검찰과 경찰이 항상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죠. 어제 양승태 현재 대법원장과 만나서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는데 이런 얘기했답니다. 31년 판사의 수준을 보여주겠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있거든요. 그걸 의식한 발언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집안 얘기 지금 인사청문회 해야 때문에 집안에 대해서 공개해야 되는데 이렇군요. 아들, 딸 사도는 판사, 사위는 검사, 며느리는 변호사, 법조인 가족이네요. 대단한 법조인 집안인 것 같은데요. 기사 한번 추가로 더 보겠습니다. 김명수 선배 동기 39명, 진보만 대법관 되나 긴장.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인데 그 위에 동기와 선배가 무려 40명 가까이 있어서 이게 사법부 전통에 따르면 대법원장까지 최고 수위가 누가 올라가면 그 밑에나 선배들은 다 옷을 벗게 되는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요거는 짧게 한번 논평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12개의 기수를 뛰어넘었다라 해서 이제 파격 인사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우리법 연구회의 거의 창단에 가까운 깊숙이 관여되어 있던 대표 인물이다라는 면에서 지금의 뭐랄까요 좀 너무 편향적인 거 아니냐 이 인사가 저는 코드 인사의 성격은 지우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대법원장을 그런 진보 성향의 분으로 임명함으로써 이 정권에서 하고 싶은 개혁들, 사법부라든가 검찰 개혁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코드 인사를 안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사법부 내에서,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 아마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보도가 나갔을 때 판사들이 느꼈을 당혹감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애들러 표현하는 거고요. 요즘 말대로 이제 요즘 유행하는 리얼 이거 사실이냐? 야 이거 정말이냐? 내지는 이거 장난도 아니고 인사가 이래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런 파격을 뛰어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김명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후보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그런 반발이나 우려를 그나마 좀 없애는 데 제일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뤘지만 내용은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탁현민 행정관 논란입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여기 사진과 함께 있습니다. 식지 않는 탁현민 거취 논란. 그러면서 양쪽의 논란을 아주 균등하게 소개했습니다. 경길 불가 입장.
대통령 인사권 존중돼야 돼 있고요. 경질 당연 입장, 여성 혐오 대명사다. 그만둘 수 없다. 이렇게 기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반면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똑같은 기사를 다뤘는데 사진과 함께 자, 보겠습니다. 이벤트 솜씨 얼마나 좋기에 장관 실장도 손 못 대는 왕행정관이다. 아주 거세게 비판을 한 기사네요. 여기 보면 성의식 논란에도 다시 전면에 여가부 장관이 무력감을 토로할 정도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돼야 한다라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소종섭 전 국장님, 두 기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뭐 경향신문 쪽에 지금 보면 이제 탁현민 행정관의 어떤 거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이슈의 흐름이 탁현민 행정관의 어떤 부적절한 성인식, 저런 인물이 어떻게 청와대에 근무할 수 있느냐, 그것도 2급 행정관으로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쪽에 이제 비판이 집중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양상이 저는 많이 변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 탁현민 행정관의 이른바 그 연출 기획력, 이것이 이 실전에서 보이는 거예요. 일종의 그 능력이 참 탁월하다.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보이면서 그것이 이제 야권에서 보기에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여기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제 탁현민 행정관의 그러한 이 행사를 그야말로 이렇게 매끄럽게 잘 이끌어가는 거, 거기에 어떤 의무부여를 해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탁현민 행정관의 개인적인 부분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하나의 이제 정치적인 비중을 갖는 나름대로의 인물로 탁현민 행정관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신문 대 신문 시작하면 때 어제 화면이 잘못 나갔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 두 개의 기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십니까? 일단 경향신문 기사가 그 양쪽의 그 주장들을 갖다가 공평하게 좀 담았기 때문에 그 기사가 좀 더 끌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조금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풀려져 있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탁 행정관이 지금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자신이 이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자체적인 평가를 하기에 잘 수행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지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기술이 정말 내실을 뒷받침하지 않은 기술만이 있을 때 그거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껍데기로 변하는 것이고, 오히려 거기에 중독됐을 때는 내실을 채우는 노력들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탁 행정관이 주목받는 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어떤 내적인 알맹이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여기 조선일보에서는 뭐 이벤트 솜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조금 평가절하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청와대에서 뭐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의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청와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전부 다 홍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행사를 기획해서 뭔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너무 얄팍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뭐 홍보 기획자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이 지금 뭐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개인적인 인연이 깊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읽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조금 잘못된 일은 탁현민 행정관도 본인 스스로가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지켜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제가 감히 예언을 하자면 식상할 때가 올 거다. 이 기획이라는 게 기획된 작품이라는 일 자체가 그 하는 게 식상할 때가 올 것이다.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식상할 때가 올 거고, 그게 저는 첫 케이스가 100일 국민과의 대화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신문 대 신문 해봤는데 뭐 기사 내용이 사뭇 다르기도 합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소득 2천만 원 이상 소득 있으면 누구나 월 1만 원은 세금 내게 하자. 월 1만 원이면 1년에 12만 원인데 이종구 의원이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로소득자 중 800만 명이 면세,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세금을 좀 내자, 이렇게 법을 바꿨는데, 여기 보면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이 2013년에는 32%였는데 2015년에는 46.8%, 절반가량이 세금을 안 내고 있다. 그러네요. 소종서 국장님, 이종구 의원의 이 개정안, 법 개정안 발의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실질적인 측면에서 한 5년간 보면 1조 1천억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그에 앞서서 어쨌건 근로자 1,700만 명 중에 800만 명 정도가 현재 소득 그 세금을 안 내고 있다. 그것은 뭐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는 작게라도 하여튼 모두가 세금을 내면서 그리고 어떤 복지 혜택을 누리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른바 한 달에 10,000원 정도, 최저임금이 시급이 10,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부담은 좀 최소한 소득을 버는 사람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수 평론가께서는 이 법안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순서는 좀 있다고 봐요. 순서. 그러니까 가령 의료보험 등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는 인식들이 국민들한테 뿌리 박히게 된다면 우리가 세금을 내서 우리들 스스로가 더욱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인식들이 더욱더 광범위하게 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이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정말 상식 이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인식은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 10,000원이라도 더 세금을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충분히 간접세 등을 통해서 세금을 이미 낼 만큼 내고 있다고 하는 인식들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너무나 크고요. 그러면 그 간접세로 내고 있는 부분을 돌려줘야죠. 조금은 돌려주면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복지를 위해서 또 받고 있으니 10,000원 정도는 같이 냅시다라고 동참하는 그런 의식으로 간다면 세금을 내는, 자발적으로 내는 그런 인식도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보겠습니다. 부모 플러스 자녀 가정 줄고 나 홀로 가구 전성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201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율이 27%인데요. 이게 2045년이 되면 36%가 돼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